혹시 제 인생이 한 벌의 옷처럼 찢어졌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옷을 꿰매던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침 8시마다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마다 문을 닫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옷수선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가게인데 그래도 저는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아왔어요. 남편이 있을 땐 윤희 씨, 밥 먹으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밥을 챙겨주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 정말. 밥 먹는 시간이 무섭기도 했어요. 혼자 밥을 퍼서 입에 넣다 보면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신기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적응해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다 보니 혼자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저는 밥을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밥을 먹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거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바늘이 있으면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에 손에 들린 바늘이 저녁이 되면 옷 한 벌을 살려냈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낡은 옷, 해진 옷, 버려질 뻔한 옷들이 들어왔어요. 그 옷들을 만져보면 이야기가 보여요. 여기 기름 자국은 할머니가 요리를 좋아했다는 뜻이고 여기 해진 팔꿈치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이고 여기 낡은 솔기는 이미 여러 번 수선되어 온 인생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옷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좋았어요. 버려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일. 저는 옷을 고쳤어요. 하루 종일 365일을 매년 반복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혼자,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시장에서는 아, 저기 수선집 여자 바늘질하고 있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늘 끝에만 집중했거든요. 한 땀씩, 한 땀씩. 그것만이 제 시간을 채웠어요. 그것만이 제 하루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왔어요. 11월인지 12월 초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어느 저녁이었어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던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바늘을 정리하고 실패에 남은 실들을 감고 앞자리에 떨어진 실 조각들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이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입구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키는 이 정도? 6살? 7살 정도로 보였어요.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예, 이 시간에 혼자 왔어? 저는 자세히 그 아이를 봤어요. 점퍼는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소매가 손가락 끝까지 덮어버렸어요. 얼굴은 검었어요. 먼지인지 때인지. 눈은 자꾸 흔들렸어요. 마치 누구에게 잡힐까봐 자꾸 뒤를 쳐다보는 것처럼. 이거 고쳐주세요. 아이가 손을 펼쳤어요.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건 낡은 점퍼였어요. 정말 낡은, 누군가는 버렸을 법한 그런 점퍼였어요. 그리고 그 점퍼의 소매는 찢어져 있었어요. 깊게, 정말 깊게, 마치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당긴 흔적이 있는 그런 찢김이었어요. 큰일 아니야. 금방 고쳐줄게. 저는 아이를 안쪽 의자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 낡은 점퍼를 손에 들었어요.
소매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단순한 찢김이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의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예, 이건 뭐야? 아, 그거요. 사람들이 줬어요. 메모였어요. 손글씨로 적힌 정말 낡은 메모였어요. 잠시만 꼭 데리러 올게요. 엄마가. 제 손이 멈췄어요. 그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날짜가 있었어요. 10월 2일이네? 네. 한 달. 이 아이가 찢어진 소매로 한 달을 다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팔을 살펴봤어요. 점퍼의 구멍을 통해 팔이 보였어요. 정말 가늘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진짜? 아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고개를 떨어뜨린 것만으로 모든 게 답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다시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찢어진 소매를 펼쳤어요. 실을 꿰고 바늘을 들었어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땀씩, 한 땀씩. 사람 마음도 이렇게 꿰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제 마음도 꼬매주실 수 있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바늘이 그대로 고정되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봤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절망이? 아니면 희망이? 저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 깊숙이 뭔가를 건드렸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보호소라는 곳에 전화를 했어요. 이미 현수는 한 달 전에 맡겨진 아이였고 아이의 엄마는 연락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보호소로 보내줘도 되지만 보호소 직원은 며칠만 봐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어떤 대답인지도 모르고 그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대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밤 저는 아이에게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대 같은 게 필요했어요. 늦은 밤 마트도 문을 닫았고 대신 저는 가게 뒤에 창고에서 오래된 이불과 쿠션을 꺼냈어요. 그것들로 바닥에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이를 그곳에 눕혀놨어요. 점퍼는 조심스럽게 벗겨놨어요. 수선된 소매가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소매를 만졌어요. 완벽하게 꿰매졌어요. 하지만 바늘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모든 상처는 자국을 남긴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름이 뭐야? 현수예요. 현수. 좋은 이름이네. 현수야 편의자. 아, 이모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30분 후 아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악몽이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아이는 땀을 흘리며 뭔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돌아와. 제발. 현수, 괜찮아. 나야, 이모야. 하지만 아이의 눈은 떠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꿈속에 있었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등을 톡톡 쓰다듬었어요.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어야 할 그런 쓰다듬음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아침이 오고 태양이 가게 앞 신문판을 밝혔어요. 현수는 여전히 자고 있고 저는 밥을 지었어요. 계란도 프라이를 하고 아이의 밥 때문에 식사를 준비했어요. 현수가 눈을 뜨니까 저는 밥을 담았어요. 현수, 밥 먹자. 네. 아이는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는 속도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마치 누가 빼앗을까봐 하는 그런 속도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던 걸까?
저는 밥을 더 담았어요. 더 있어. 천천히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감사는 없어. 어서 먹어. 나흘이 지났어요. 아이는 저와 함께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수학, 국어 저는 가르쳤어요. 나는 옷을 고치면서 아이의 공부를 봐줬어요. 바늘은 계속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 나의 손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옷을 고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모, 그건 뭐 하는 거야? 바지 밑단이 길어서 잘라내고 다시 접어주는 거야. 바지도 크면 잘라서 맞추죠? 응. 근데 너무 자르면 다시 붙이기 어렵단다. 내 말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말은 훗날 매우 중요해질 거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보호소에 전화를 했어요. 현수의 엄마가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더 있어도 될까요? 오히려 내가 더 데리고 있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네, 사정이 정말 급하신 게 아니면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있기로 했어요. 저는 현수를 위해 옷도 사줬어요. 작은 벤치 가게에서 새 옷을 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새 옷을 샀어요. 현수는 그 옷을 입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는데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 미소 때문에 저는 밤새 울었어요. 이 주일이 지나자 현수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모,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는 이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물을 따라줬어요. 현수, 너 고양이 봤어? 이 골목에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는 싫어해요. 왜? 무서워요. 아, 그냥 높은 곳에서 보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한번 봐볼래? 나흘 후, 현수는 고양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무섭지만 앉아 있었어요. 그 용기 때문에 저는 또 울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3주가 되자 뭔가 달라졌어요. 한밤중에 현수가 저를 흔들었어요. 이모, 엄마가 꿈에 왔어요. 현수야, 뭐 봤어?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대요. 그러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보호소에 또 전화를 했어요. 현수의 엄마가 아직도 연락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수가 저를 불렀어요. 이모. 아니, 엄마. 제 가슴이 멈췄어요. 아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엄마. 내가 엄마를 부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응, 나는 너의 엄마야. 너는 내 아이야. 현수는 나의 목을 안았어요. 정말 꽉 안았어요. 마치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을 것이라는 걸. 그때가 오면 내 마음은 또다시 찢어질 거라는 걸. 그래도 저는 현수를 안고 있었어요. 밤새 안고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것처럼. 그 다음 주였어요. 5월의 어느 평온한 오후였어요. 저는 계산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가게 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윤희님, 보호소입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 저는 그 순간 뭔가를 느꼈어요. 전화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하는 그런 톤이었어요.
현수의 생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이를 찾아달라고 신고하셨거든요. 제 머리가 하얀 소음처럼 변했어요. 하얀. 그것만 남았어요.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내일 오후 2시쯤 올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해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계산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 네. 여기 와. 현수가 걸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그 톤을 들으면 아이도 알아채는 그런 톤이었나 봐요. 현수, 너 엄마가 너를 찾고 있대. 엄마가 내일 올 거래. 보호소에서. 현수의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의 눈이 검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불을 껐을 때처럼. 싫어요. 뭐? 싫어요. 엄마 싫어요. 이모가. 아니, 엄마가 좋아요.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현수, 미안해. 내가 막지를 못했어. 왜요? 왜 엄마가 가야 돼요? 여기가 좋은데. 엄마가 있는 데가 좋은데.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높아졌어요. 손을 막 휘저었어요. 저를 밀어냈어요. 싫어, 싫어, 싫어. 저는 아이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자꾸 저를 밀어냈어요. 현수, 현수 들어. 아니야. 엄마 싫어. 현수. 아이가 멈췄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저는 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순간 외쳤어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엄마. 엄마는 법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죽었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현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어요. 마치 벽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이는 물러섰어요. 현수야, 미안해. 싫어요. 아이가 작게 말했어요. 뭐? 나, 이모 싫어요. 그 말이 순간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가. 아이는 가게 뒤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밤이 왔어요. 저는 밥을 차려줬지만 아이는 먹지 않았어요. 문도 열지 않아서 저는 밥을 들고 뒤로 갔어요. 현수, 밥 먹자. 마지막 밥이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정말 차가웠어요. 이틀 전 내가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밤을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저는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점퍼를 들었어요. 수선된 소매를 봤어요. 완벽하게 꿰매진 그 소매를 봤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제 말이, 바지 밑단에 대한 제 말이, 너무 자르면 다시 붙이기 어렵단다. 아, 그 말이 맞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가깝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누군가가 줄을 칼로 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아침이 됐어요. 오후 2시까지 남은 시간은 8시간이었어요. 저는 현수의 새 옷을 다시 챙기고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수선한 낡은 점퍼도 담았어요. 그 옷이 현수가 올 때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상처의 옷이었어요. 시간은 점심시간 되어 현수가 나오고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할 마지막 밥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상태로. 밥을 먹은 후 현수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뭐가? 어제 이모 싫어라고 한 게, 이 아이가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니. 현수,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모, 엄마가. 좋아요.
아이가 또 울고 있었어요. 저도 또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밥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뭐해? 예, 울지 마. 싫어요. 뭐가? 헤어지기 싫어요. 2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차가 멈추고 한 여자가 내렸어요. 누군가가 날 애둘러가며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법관? 보호소 직원?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 모르겠었어요. 모든 게 흐릿했어요. 아, 현수? 여자가 아이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는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득했어요. 엄마, 안 돼. 가자. 우리 가자. 아니야. 아이가 저한테로 뛰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정말 꽉 안았어요. 현수야, 잘 가. 넌 강한 아이야. 난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하며 저는 울부짖었어요. 얘는 내 아이예요. 내 아이라고요 하며 몸부림쳤어요. 엄마. 현수가 제 옷을 잡았어요. 살 것처럼. 하지만 누군가가 아이를 떼어냈어요. 제 팔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4일, 96시간, 576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게에 앉아만 있었어요. 바늘을 들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니, 손가락만 떨린 게 아니라 전신이 떨렸어요. 고객들이 왔어요. 그들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뭔가 알아챘던 거겠죠. 저라는 인간이 부서져 있다는 걸. 괜찮아? 요즘 가게가 안 돌아가던데? 시장 옆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울음처럼 들렸어요. 네, 할머니. 괜찮아요.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수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계속 당신을 찾고 있어요. 혹시 편지나 뭔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렸어요. 현수가 날 찾고 있다니. 그래. 내가 뭔데 날 찾을까? 나는 그냥 임시였어. 며칠의 일시적 엄마였을 뿐이야. 나흘이 더 지났어요. 11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권 문제에 관해 법정에 나올 것을 요청했어요. 뭔가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었어요. 법, 권리, 그런 게 뭐 하는 건데. 내가 잃어버린 현수를 되돌려주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원 담당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네. 네, 나갈게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가게에 앉아만 있었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14일. 현수를 보낸 지 14일이 지났어요.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이 닫혀 있었어요. 물만 마셨어요. 물과 공기. 그것만이 내 몸을 유지해주고 있었어요. 가게 뒤에 창고를 봤어요. 현수가 자던 자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오래된 쿠션, 낡은 이불, 아이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러 가서 중얼거렸어요. 돌아와. 현수, 돌아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3주일이 되자 뭔가가 결정되었어요. 제 안에 어떤 선이 끊어졌어요. 저는 가게를 닫기로 했어요. 문을 굳게 닫기로 했어요. 30년을 운영한 가게를. 그냥 살 필요 없겠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자꾸자꾸.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 안에서 계속 그 말을 재생하는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 뭐 하는 거야? 밥 먹고, 자고, 바늘질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사흘째 밤이었어요. 저는 가게의 모든 불을 껐어요.
창문을 모두 닫았어요. 가게를 봉인했어요. 그리고 현수가 자던 방에 누웠어요. 그 쿠션 위에 현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만 있었어요. 하얀 천장.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근데 아침이 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왔어요.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이 여전히 흰색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이 가게는 30년이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같은 천장, 같은 벽, 같은 바닥. 30년을 같은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윤희? 제가 물었어요. 제 자신한테. 우리 둘이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자동으로 내 자신과 대화를 했어요. 왜 살아가는 거야? 모르겠어. 그럼 죽으면 어때?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를 깨달으려 했어요. 하지만 깨달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톡톡톡. 아주 약한 소리로.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 다쳤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윤희님. 그것은 보호소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천천히. 마치 1000톤의 돌을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문을 열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니, 내가 창백한 걸 보니까 직원도 놀랐던 거겠죠. 현수가 자꾸 당신을 찾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직원의 손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아이 손글씨로 쓰인 편지.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낡은 천조각. 이건 현수가 자꾸 들고만 있었어요. 들고 자고, 들고 밥 먹고, 그 옷 조각을.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것은 찢어진 점퍼에서 나온 소매 조각이었어요. 제가 수선했던 소매. 그 조각을. 왜 이걸? 현수가 이걸 당신에게 줘야 한대요. 그러면서 자꾸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걸로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라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정말로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제 마음만 들렸어요. 콩, 콩, 콩. 빠르게. 뭐라고요? 그리고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현수가 당신 이름을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엄마. 제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칠 때 손글씨, 아이의 손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미안해요. 빨리 와요. 사랑해요. 현수가. 그것뿐이었어요. 5줄. 아이가 쓸 수 있는 모든 글씨가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5줄이 제 전신을 흔들었어요. 제 가슴을 부수었어요. 아니, 부수고 다시 만들었어요. 아니, 만들기는커녕 남은 조각들을 모았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천천히. 현수가 이걸 5번을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처음엔 미안해부터 썼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인데 현수가 요즘 밥을 먹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당신 이름을 불러줘도 먹지 않아요.
그냥 이 소매 조각을 들고만 있어요. 밥을 안 먹어? 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자기가 엄마 싫어라고 했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벽에 기대었어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희님?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수 엄마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뭐요? 현수 엄마가 지난달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물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찾냐고. 그러니까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를 버렸던 게 아니었어요. 윤희님, 그 여자는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약물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 근처에서 아이가 밥을 구걸 때 임시보호소 연락처를 써준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후에 엄마가 깨끗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를 받겠다고. 아이를 제대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치료 중인데 계속 아이를 찾고 있어요. 아이가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하면 좋겠대요. 하지만 꼭 자기 곁으로 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눈물이 눈에서 떨어졌어요. 어기서 법원으로 날짜가 잡혔거든요. 내주요. 다음 주 화요일.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원. 다음 주 화요일. 이 말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어요. 그동안 나는 뭘 했는지 죽는 척이나 하고 가게 뒤에 누워나 있었고 그동안 현수는 밥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생모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 다들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나 빼고. 윤희님? 혹시 법정에 나오실 거죠? 그 침묵에서 뭔가 제 안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부서지던 것이 다시 맞춰지는 소리였어요. 네, 네, 나가야죠.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엄마, 미안해요. 빨리 와요. 아이가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내가 미안해야 하는데. 직원이 가는 길에 저는 물었어요. 현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학교에요. 오늘 학교 다녀와서 자기 할 일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는 말을 안 했는데 직원이 간 후 저는 혼자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30년이 지나간 그 자리에 바늘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실타래도, 이틀 동안 건드리지 않은 수선할 옷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앙에 찢어진 점퍼 소매 조각. 저는 손을 뻗었어요. 바늘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어요.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뭔가 다시 시작되려는 떨림이었어요. 가야 한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법원에 가야 한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법정에서 뭘 해야 하는지도, 뭘 말해야 하는지도. 하지만 알던 건 있었어요. 현수가 미안해요라고 써놨다는 것. 밥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밖으로.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밤 10시. 시장은 닫혀 있었어요. 모든 가게가. 그런데 한 곳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파출소로 들어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놀랐어요. 뭐 하시는? 법원 보내는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이게 무슨? 저 양육권 신문이 있거든요. 내일이. 아니, 내주가 아니라 내주 화요일이. 뭔가 준비해야 할 게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들어가세요.
변호사 선생님 번호를 알려줄게요. 그렇게 밤이 새웠어요. 변호사와 전화하면서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수라는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새벽 4시 저는 바늘을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옷을 고치지 않았어요. 편지에 답장을 썼어요. 아이 손글씨보다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담아서 현수에게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간다. 법원으로 너를 데리러. 사랑해. 엄마가 글씨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죽음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이건 삶의 떨림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목요일 오후 법무실이라는 곳, 낡은 책들과 선풍기. 그 안에서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30년간 옷을 고쳐온 여자가 한 아이를 만났고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법적 보호자권을 원하시는 거군요. 네. 생모와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냥 안 만났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님, 혹시 생모를 한번 만나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법정에서는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야 하고, 혹시 공동 양육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공동 양육.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보호소로 갔어요. 변호사가 조율해 준 거였어요. 생모를 만나기로. 상담실.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얼굴이 깨끗했어요. 하지만 뭔가 찢어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여자를 반으로 쪼개려고 했던 것처럼. 당신이 윤희님이시죠? 여자가 말했어요. 네. 저는 미애예요. 현수 엄마.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그렁거렸어요. 그 아이가 행복했어요. 당신 곁에서. 제가 봤어요. 처음 현수가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 다르거든요. 그 아이의 눈이 살아났어요. 제 목이 메었어요. 왜 데리러 가셨어요? 미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엄마 아들이니까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약물 치료는 받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고. 근데 저 아이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당신처럼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럼 현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호소에 있어요.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엄마를 봐야 한다고 자꾸 말해서 보호소 선생님이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방 안에는 현수가 있었어요. 손을 깍지 끼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현수,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엄마, 아이의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 지금은 다른 옷을 입은 현수였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아이였어요. 현수, 미안해요. 미안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미안하지 마. 내가 왔잖아. 다 괜찮아.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알아. 엄마랑 있고 싶어? 응, 나도. 제 등을 톡톡 두드리는 아이의 손.
그 손이 점퍼에 있던 소매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계속 이걸 들고 있었어? 네. 엄마 생각하면서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보호소 직원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미애도. 미애는 우리를 보고만 있었어요. 뭔가 비통한 표정으로. 현수. 미애가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미애가 웃었어요. 비통하게. 응. 엄마가 둘이야. 미애 엄마. 그리고 윤희 엄마.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현수. 엄마의 마음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 현수는 정말 럭키한 아이야. 제가 물었어요. 뭘 하실 거예요? 미애가 저를 봤어요. 법정에서 봬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요? 저는 현수를 당신한테 맡기고 싶어요. 법적으로 당신이 보호자가 되고 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당신 곁에서. 그리고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아이한테 그런 위험을 주고 싶지 않아요. 미애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법정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현수를 버렸다고. 내가 이 여자한테 맡기고 싶다고. 그런데 정기적인 만남은 괜찮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안 나왔어요. 현수를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뭐, 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 현수를 엄마가 보호해줘요. 현수가 제 팔을 더 꽉 안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보호소를 나갔어요. 미애는 뒤에서 우리를 봤어요. 현수. 네. 우리 집 가자. 엄마 가게. 네. 아이는 뛰었어요. 제 손을 잡고 뛰었어요. 그 모습이 처음 점퍼를 들고 내 가게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제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 크게. 시장 골목. 제 가게가 보였어요. 닫혀있던 가게 문. 3주일 동안 닫혀있던 그 문. 여기.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가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여기. 내가 있던 곳? 맞아. 네가 자던 곳이야. 아이가 창고로 들어갔어요. 쿠션과 이불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아직도? 응. 엄마가 치워놓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곳에 현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아이가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수가 쿠션에 누웠어요. 마치 처음 밤처럼. 엄마, 여기 있어? 응. 나 여기 있을게. 저는 아이 옆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밤이 됐어요. 현수는 자고 있었어요. 침착한 숨, 아무 악몽도 없는 깊은 잠. 제 곁에서 내 팔에 안겨서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수가 처음 들고 왔던 점퍼를 봤어요. 수선된 소매. 그 소매는 이제 다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찢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꿰맬 테니까. 현수, 이제 우리 함께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법원, 403호 법정.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그리고 마주보는 편에는 미애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현수는 보호소 직원 옆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이 사건은 아동 양육권 신문입니다. 윤희님, 당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죽음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이건 살아가려는 떨림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가 저 앞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판사가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나는 현수를 봤어요. 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법적 보호자로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피고인 미애님, 당신의 입장은? 미애가 일어섰어요. 미애의 손도 떨렸어요.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미애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을 때까지, 그리고 나을 때까지의 동안에도 이 아이는 윤희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윤희님이 보호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미애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윤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애가 절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그 눈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절망이? 아니면 평온함? 그건 해방이었어요. 무언가에서 해방된 얼굴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그럼 법원의 판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현수까지. 이 법정은 윤희님을 현수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 미애님과의 정기적 만남은 월 1회 보호소에서 허용합니다. 그 외의 접촉은 금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망치가 내려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흰 소음만. 판사의 말, 변호사의 말 모두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현수를 봤어요.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엄마, 현수가 뛰어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정말 꽉 안았어요. 현수, 우리 아들이 됐어. 법적으로도. 뭐예요? 엄마가 너의 진짜 엄마가 된 거야. 법전에도 써질 거고. 아이는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뭔가 정해졌다는 걸. 뭔가 끝났다는 걸. 미애가 우리 앞에 섰어요. 윤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현수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 미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좀 더 나아지겠습니다. 이 아이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네. 미애님도 파이팅. 말이 나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미애를 응원한다는 말이 나왔다니. 시장 골목. 저는 현수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게 방향으로. 엄마, 우리 집에 가? 응. 우리 집이 맞아. 이제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30년을 운영한 그 가게. 문을 닫았던 그 가게. 이제 다시 열린 가게. 여기?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수선할 옷들, 바늘, 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앙에. 이게 뭐예요? 아이가 찢어진 점퍼를 들었어요. 이건
네가 처음 들고 왔던 옷이야. 아, 이걸 엄마가 수선했어. 그리고 이 점퍼는 우리 둘이 만난 기억이야.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엄마가 할 일이 뭔지 알아? 너의 옷을 고쳐주는 거야. 찢어질 때마다, 해질 때마다 계속 고쳐줄 거야. 정말요? 정말. 왜냐하면 너는 내 아이니까. 그 밤 저는 현수와 함께 가게 뒤 창고에 누웠어요. 같은 쿠션에, 같은 이불에. 하지만 이번엔 다른 꿈을 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몽이 아닌. 현수가 자는 동안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수가 처음 들고 온 찢어진 옷을 다시 봤어요. 이제 다시 찢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니, 약속이긴 했는데. 혹시 또 찢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계속 꿰맬 테니까. 그렇게 바늘을 움직였어요. 한 땀씩, 한 땀씩. 그리고 깨달았어요. 30년을 옷을 고쳐온 이유를. 이 모든 것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버려진 옷들을 고쳐왔던 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고쳐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늘과 실은 더 이상 낡은 옷을 고칠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 바늘은 가족을 꿰맬 거였어요. 여름이 왔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후, 현수는 이제 이 가게를 자신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엄마, 밥 먹자. 아이가 불렀어요. 응, 이따가 먹자. 지금 이 바지 끝내고. 내 바지? 응, 네 바지 밑단 떨어졌어. 현수가 웃었어요. 떨어지는 게 뭐예요? 낡아진다는 거지. 아, 그럼 엄마가 고쳐줄 거야? 당연하지.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그 토요일, 우리는 보호소로 갔어요. 미애를 만나기 위해. 월 1회, 정해진 시간. 토요일 2시, 보호소 상담실. 미애가 앉아 있었어요. 이전보다 얼굴이 밝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뭔가 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현수, 미애가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미애 아줌마, 아이가 뛰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저를 더 자주 봤어요. 그게 맞는 거였어요. 현수에게는 엄마가 저였으니까. 미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현수, 너 많이 컸네. 네,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정말? 어떤 학교? 우리 동네 초등학교요. 2학년 올라갔어요. 미애가 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현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약 복용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도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아직 서툴지만 잘하고 있으시네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현수는 미애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 저를 봤어요. 괜찮은지 확인하듯이. 아이는 두 사람을 다 원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저였어요. 현수, 엄마가 뭐 사가져올까? 초콜릿? 좋아. 다음에 가져올게. 약속? 약속? 가는 길에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뭐? 미애 아줌마 좋아? 응. 좋아. 미애 아줌마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럼 엄마도 사랑해? 당연하지.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알았어. 그렇게 쉬웠어요. 아이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가을이 왔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지 6개월 후 시장 골목에는 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윤희, 이거 고쳐줄 수 있어?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손수건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 모서리가 좀 떨어졌어. 알겠어요.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현수는 숨겨진 그곳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응. 우리 현수. 할머니가 현수를 봤어요. 얘가 가게 앞에 서 있던 그 아이.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겨울이 왔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지 1년 후 가게의 간판이 바뀌었어요. 윤희 수선점에서 윤희와 현수의 옷 수선점으로. 현수가 글씨를 봤어요. 엄마, 여기 내 이름도 있어? 응. 우리 집이니까 너의 이름도 있어야지. 우리 집? 맞아.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옷을 고치는 거야. 우리 가족이네요. 응, 우리 가족이야. 그 밤, 새해 전야. 저는 현수를 깨웠어요. 현수, 밖에 나가보자. 우리는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 골목. 밤 11시 40분. 추웠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현수, 새해가 곧 와. 근데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너는 내 아이야. 알지? 네.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알지? 네. 앞으로도 엄마가 계속 옷을 고쳐줄 거야. 찢어질 때마다, 해질 때마다, 그리고 나 빠진 마음도 고쳐줄 거야. 항상. 약속? 약속? 손가락 거는? 아이는 저와 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손가락. 하지만 확실한. 자정이 되었어요. 폭죽이 터졌어요. 시장 골목에까지. 현수는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현수. 엄마도요. 그렇게 새해가 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어요. 또 겨울이 왔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현수는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미애는 여전히 월 1회 우리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바늘을 들고 있었어요. 한 땀씩, 한 땀씩.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줌마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퍼가 안 열리는 점퍼, 그리고 아이. 혼자 온 아이. 제가 봤던 그 아이와는 다른 아이였지만 같은 눈이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그런 눈. 저는 웃었어요. 응, 충분히 고칠 수 있어. 밥은 먹고 왔어? 네.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밥을 한번 먹고 이 옷을 고쳐주자. 엄마가. 또 누구 있냐? 뒤에 낡은 여자가 섰어요. 같은 눈, 같은 얼굴. 네, 이 아이 엄마예요. 이모가 이 애를 고쳐주신대요. 그 아이는 저를 불렀어요. 이모라고. 응, 엄마가 고쳐줄게.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30년을 들어온 그 바늘. 현수가 뒤에서 나왔어요. 엄마 뭐해? 현수, 이건 또 다른 친구 옷이야. 이 친구도 우리 옷가게 친구가 되는 거야. 아, 환영해요. 아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과 손을 잡았어요. 저는 바늘로 찢어진 옷을 꿰맸어요. 한 땀씩,
한 땀씩. 이것은 영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나는 누군가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바늘과 실로 나는 가족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계속 바늘을 들 거예요. 언제까지나 찢어진 옷들을 고쳐주면서, 동시에 찢어진 마음들을 고쳐주면서.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또 오세요. 언제든. 옷이 필요하면. 새손님 엄마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건 내일이니까.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현수와 함께 있었어요.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바늘과 실로 옷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